네, 안녕하십니까. 대방고시 생물 박노광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 이게 작년 2022년 10월 15일에 국가직하고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또 할 지방직 생물학 개론 해설 강의를 하는데 지금 조금 늦은 이 시점에서 해설 강의 하는 이유가 가장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하이클래스 생물 가지고 7급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예입니다. 하이클래스 생물은 9급이나 7급 모든 생물학개론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교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작년도 국가직하고 지방직 생물학개론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떤 한 단어, 한 문제의 각각의 1, 2, 3, 4번 문항까지도 하이클래스 생물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하이클래스 생물 갖고 충분하고도 남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또 항상 하면서 내가 이 1번 문제에 나오면 1번 문제 몇는 하이클래스 생물에 몇 페이지 몇 번에 있다고 다 출처까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쭉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어느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제일 먼저 1번 항상 이 공무원 생물에서는 1단원과 2단원과 5단원 여기서 거의 7, 80%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경우도 보면 1번 분자세포에서 20%, 유전학에서 5문제 20%, 생물윤리학에서 28% 그러면 68%, 70%에 가깝죠. 그래서 한 70%에서 심지어는 80%까지가 1, 2, 5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나머지 이제 여기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출제 빈도는 이렇다는 걸 알아보고 그런데 그렇다고 1, 2, 5단원만 공부했어도 안 되죠. 우리는 한 문제가 가장 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제 경향이 이 정도 된다는 거 알아놓고 문항번호는 나책형 갖고 했어요. 나책형 가지고 번호를 문항번호 해놓은 거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나왔구나 하는 걸 대략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생물학적 종 개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식적 격리에서 접합전 장벽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접합전 장벽. 접합전 장벽.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정전 장벽이라는 뜻이죠. 그럼 수정하기 전에 생식적 격리의 장벽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생태적 격리가 있죠. 생태적 격리. 이건 뭐가 달라서 그런가? 장소가 달라서. 바다에 살고 물뱀, 육지뱀. 그럼 물뱀과 육지뱀은 서로 교배할 수가 없겠죠. 물에 살고 육지에 사니까 이렇게 해서 생태적으로 서식지가 달라서 격리가 되는 경우. 그래서 접합이 안 되죠. 접합전, 수정전 장벽이라는 소리죠. 또 시간적 격리. 이거는 봄에 짝짓기를 하는 동물과 또 가을에 짝짓기를 하는 동물 사이에서는 서로 교배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적 격리도 수정하기 전에 장벽이 된다라고 하죠. 또 행동적 격리, 이건 울음소리나 이런 행동 가지고 자기가 내는 울음소리를 알아보는 수컷과만 또는 암컷과만 교배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을 행동적 격리라고 얘기한다라고 하죠. 또 기계적 격리, 이거는 생식기관의 차이죠. 생식기관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죠. 그래서 생식기관의 차이, 생식기관의 차이. 또 배우자 격리, 요거는 무슨 세포가 되는가 그러면 체외 수정하는 거. 성게가 난잘 뿌리면
다른 동물의 정자가 수정이 되면 안 되지. 꼭 성게의 정자만 수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제일지층을 통과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 격리.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생식세포. 생식세포가 수정할 수 있는 체외 수정, 체외 수정에 의한 것들이 거의 배우자 격리가 일어난다. 이건 접합 전 장벽이고, 그다음에 접합 후 장벽. 접합 후 장벽은 수정했어요. 수정 후 장벽이죠. 수정하고 난 후에 격리가 되는 것. 이런 건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잡종 생존 불능. 잡종 생존 불능. 이거는 예를 들면 양과 염소. 양과 염소 사이에서 태어난 수정은 돼요. 수정은 되는데 배아기 때 죽죠. 그래서 양과 염소 사이에는 수정은 되지만 배아기 때 죽는다. 그래서 수정하고 난 후에 장벽이 생기는 것. 이런 걸 접합 후 장벽이다라고 하죠. 또는 잡종 불임. 잡종 불임은 암말과 수당나귀. 수당나귀 사이에서 나오는 노새. 노새는 무슨 능력이 없는가? 생식 능력이 없죠. 그래서 수정은 돼. 수정은 해서 노새까지 나왔어. 나왔는데 생식 능력이 없다. 이거는 잡종 생존 불능은 배아기 때 죽는 거고, 수정은 돼서 착사까지 됐지만 배아기 때 죽는 경우, 이런 잡종 불임은 노새가 불임이라는 소리죠. 잡종 불임. 그다음에 잡종 붕괴. 잡종 붕괴. 이거는 잡종이 초파리의 경우, 초파리의 경우 서로 다른 종의 초파리끼리 교배가 일어나요. 수정해요. 수정해서 자손까지 나요. 자손까지 나지만 2세대부터 점점 생식 능력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초파리의 경우 생식 능력 감소. 2세대부터 생식 능력이 감소된다. 생식 능력 감소돼서 잡종이 붕괴된다. 잡종 와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장벽에는 접합 전 장벽과 접합 후 장벽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접합 전 장벽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행동적 격리 있죠. 서식지 격리가 바로 생태적 격리, 서식지 격리. 잡종 와해는 다른 말로 잡종 붕괴를 잡종 와해라고 해서, 요거는 무슨 격리가 되는 건가 그러면 접합 전 장벽이 아니라 접합 후 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이건 접합 후 장벽이다라고 얘기하죠. 생식세포 격리라는 말은 배우자 격리. 그래서 생태적 격리, 행동적 격리, 배우자 격리, 이건 수정 전 접합 전 장벽이고, 이건 접합 후 장벽이다. 그래서 답은 3번 돼야 되죠. 우리 아이큐의 생물에 696쪽에 요게 그대로 순서도 안 바꾸고 내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 그대로 나와 있던 그 문제고, 그래서 요게 이제 장벽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들어가서 식물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식물 호르몬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는 편이죠. 문제가. 그래서 식물 호르몬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제일 먼저 옥신 하면 하는 일은 어디에서 생성되는가 하면 정단 분열 조직, 또 어린 잎에서 생성돼서 줄기의 신장을 하는 게 옥신. 또 두 번째는 낮은 농도와 높은 농도인데, 낮은 농도에서는 원뿌리의 생장, 또 높은 농도에서는 부정근 또는 격뿌리라고 하죠. 부정근은 뿌리가 나오는 곳이, 뿌리를 제외한 곳에서 뿌리가 나오는 거. 그럼 뿌리를 제외한 곳에 뿌리가 나오는 게 뭐가 있나? 꺾꽂이에서 나무를 꺾꽂이에서 이걸 심었으면 줄기를 쫙 잘라서 심었잖아요. 여기서 뿌리가 나오죠. 부정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정근의 생성, 높은 농도에서 부정근의 발달을 촉진한다.
촉진. 그래서 낮은 동선 원뿌리, 높은 동선 부정근을 촉진한다. 부정근을 나오도록 촉진해 주는 게 옥신이죠. 그래서 낮은 농도와 높은 농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기물관부. 이기물관부 형성. 네 번째는 정단우성. 정단우성 그러면 정단, 끝눈의 생장을 촉진하고 견눈의 생장 억제. 생장을 억제한다. 또 다섯 번째는 과일의 비례 생장. 과일의 생장이죠. 과일의 생장 해주는 일하고 여섯 번째 무슨 성 나타내는가? 굴광성. 그래서 이런 일을 과일의 생장이나 또는 잎의 탈리를 지연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가 하는 일인가? 옥신이 하는 일. 그래서 1번 보면 옥신. 옥신은 줄기의 신장을 촉진한다. 옥신은 경단 분열 조직 어린 잎에 생성돼서 줄기의 신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에틸렌. 에틸렌은 잎의 탈리를 조절한다. 에틸렌. 에틸렌 하면 무슨 상태예요? 에틸렌은 기체 상태. 그래서 에틸렌은 기체 상태로 과일의 옥신은 생장이지만 이거는 과일의 성숙 과일을 빨리빨리 다 생장한 과일을 빨리 익도록 만들죠. 기체 상태로 과일을 성숙시키고 일부는 옥신과 반대작용하죠. 옥신은 잎의 탈리를 지연시키지만 이건 잎의 탈리. 그래서 옥신과 일부는 반대작용하는 것이 바로 에틸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노화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에틸렌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가? 삼중 반응을 일으키죠. 삼중 반응은 식물이 땅속에서 식물이 자라는데 위에 돌멩이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일단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뭘 하는가 그러면 생장을 억제시키죠. 생장을 억제시키고 줄기를 비후화시킨다. 생장 억제. 두 번째는 줄기의 비후화. 그래서 줄기가 튼튼해지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옆으로 자라도록 만들죠. 세 번째 옆으로. 그래서 옆으로 자라면서 위를 툭툭툭 치다가 옆으로 자라다가 위에 돌멩이 같은 게 없으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삼중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체 상태로 과일을 성숙시키고 잎의 탈리, 노화 시작, 그리고 삼중 반응을 일으키는 것 에틸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에틸렌은 잎의 탈리를 촉진한다. 잎의 탈리를 촉진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잎의 탈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이토키닌 하면 바로 뿌리가 생각나야 되죠. 뿌리에서 생성돼서 위로 올라오면서 줄기와 뿌리의 신장, 줄기와 뿌리의 세포 분열. 그래서 뿌리에서 생장해서 막 올라오면서 줄기와 뿌리의 세포 분열이고, 근데 두 번째 하는 일은 옥신과 상호작용한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옥신은 정단 분열 조직에서 만들어서 위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사이토키닌은 아래에서 뿌리에서 생성돼서 위로 올라가죠. 그럼 옥신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협력도 하고 반대작용도 하죠. 그래서 협력은 어떻게 하는가? 협력하는 건 세포 분열 촉진하죠. 세포 분열 촉진해주고, 그런데 반대작용은 견눈의 생장을 촉진이죠. 견눈의 생장 촉진.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옥신은 정단 우성이 있다. 끝눈의 생장을 촉진하고 견눈의 생장을 억제하죠. 옥신은 끝눈의 생장을 촉진하고 견눈의 생장을 억제하는데 사이토킨이 올라오면서 견눈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옥신에 의해서 끝눈의 생장을 촉진하고 견눈을 억제시켰는데 끝눈이 다 생장하고 나면 사이토킨이 올라오면서 견눈의 생장을 촉진하니까 옥신과 협력도 하고 반대작용도 하는 것이 바로 사이토카이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노화를 뭐 시키는 일도 하는가? 억제시키는 일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사이토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이토킨은 견눈의 생장을
억제 아니죠. 견눈의 생장을 뭐 한다라고 해야 되는가? 촉진한다. 혹시는 그러니까 반대작용, 견눈의 생장을 촉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해야죠. 사이토키닌. 그래서 견눈의 생장을 촉진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4번에 앱시산 하면 앱시산 유명한 거죠. 앱시산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면 노화를 촉진해 주는 거죠. 또 생장을 억제해주고 또 노화를 촉진해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수분 부족 시 기공을 닫는다. 기공을 닫도록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휴면 유도해서 발화를 억제한다. 그러면 발화를 촉진하는 것도 있어요. 발화를 촉진시키는 것도 있는데 발화를 억제시키는 것도 있다. 사이토키닌 같으면 발화도 촉진하죠. 발화 촉진. 촉진하는데 발화를 억제한다? 그럼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제 이른 봄에 발화 싹이 나오려고 그래요. 싹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아직 추우니까 나오지 말라. 그래서 휴면을 유도해서 발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 너 죽어. 나오지 말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앱시산이 안 나오고 누가 나오는가? 사이토킨이 나와서 발화를 촉진시켜주는 일을 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알맞는 시기에 발화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이토킨과 앱시산 같은 경우 호르몬들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앱시산은 수분 부족 시 기공을 닫는 것을 촉진한다. 앱시산은 수분 부족 시 기공을 닫는 것을 촉진한다. 기대해야 되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2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호르몬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식물의 호르몬, 동물의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호르몬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답은 3번 내야 되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하이크 생물의 803에서 807 내가 지금 적어놓은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생태천이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천이는 말 그대로 변천되는 과정이죠. 변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방향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뭘로 할까요? 건성천이로 볼까요? 건성천이를 보면 제일 먼저 무슨 류에서? 지의류에서 선태로 됐다가 선태에서 초원됐다가 초원에서 조금만 나온 관목림 됐다가 이 상태에서 이제 해가 많이 비치죠.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점점점 무슨 림으로 변하는가? 양수림. 그래서 양수림의 그늘에 가려서 여기서 양수림의 묘목이 못 자라지. 그래서 호남림 됐다가 무슨 림으로 되는가? 음수림으로 된다. 그럼 점점 양수에서 음수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음지식물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음지식물의 특성, 잎이 넓어지고 또 잎의 면적은 잎이 넓어지면서 두께는 감소하죠. 양수림의 특징은 잎이 좁고 두껍죠. 그래서 양수림은 좁고 두껍다. 음수림은 넓고 얇다. 두께는 감소한다라고 하죠. 방향이 있잖아요. 넓어지는 방향, 감소하는 방향, 방향성을 나타낸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이번에 교란된 지역은 점진적으로 다양한 종으로 진락 형성이 되고 차례로 다른 종으로 대체된다. 여기서 교란이 일어나서 산불, 지진 이런 교란이 일어나서 이게 전부 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종으로, 다양한 종으로 대체되죠. 교란이 일어나서 2차 천이가 되면 2차 천이의 개척자는 뭐부터 시작하는가? 초원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교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래된 식물들이 번성을 해서 이 오래된 식물 때문에 젊은 식물들, 새로운 식물들이 못 자라죠.
근데 교란이 일어나면서 이게 전부 다 파괴되면 새로운 식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종으로 점점점 뭐 될 수 있는가? 대체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일정한 중간 정도의 교란은 더 훨씬 더 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중위 교란 가설 또는 중간 교란 과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종이 오래된 종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점령하고 있던 점령군들이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식물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전번엔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 R 선택종은 K 선택종 하면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코끼리, 참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R 선택종 하면 메뚜기, 잡초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K 선택종, 코끼리, 참나무, R 선택종, 메뚜기, 잡초 생각하고 문제 풀면 금방 풀어요. 그러면 R 선택종은 소수의 자손을 생산한다? 소수의 자손. 누가 소수의 자손을 생산해요? 코끼리, 참나무가 소수의 자손이지. 메뚜기 다수의 자손을 생산하죠. 그래서 이건 소수의 자손을 생산하고 또 늦게 성숙. 코끼리 늦게 성숙하죠. 메뚜기 금방 성숙되죠. 수명 길다. 코끼리 수명 길지. 메뚜기 수명 짧지. 그래서 외울 때 K 선택종 하면 코끼리, 참나무 기억해서 문제 풀고, R 선택종 하면 메뚜기, 잡초 해서 문제 풀려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 내가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수의 자손을 생산하며 늦게 성숙하고 수명이 길다 하면 무슨 선택종인가? R 선택종이 아니라 K 선택종. 또 2차천이 3분의 1에서 한번 교란이 일어나서 파괴돼서 다시 시작하면 2차천이는 이미 양분 같은 건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되는가? 빠르게 진행된다. 그래서 잘못됐고 맞는 건 2번 내야 되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생물의 401에서 404쪽 천이의 과정에서 전부 나와 있는 문제, 생태천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세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1번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은 양친매성 분자이다. 양친매성 분자. 인지질이죠.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 그래서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 그래서 양친매성 분자이다. 양친매성 분자라는 말이 바로 36쪽 날개의 양친매성 분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옆에 날개 부분, 본문 옆에 날개의 양친매성 분자이다라고 나와 있고. 네, 불포화 탄소 꼬리를 가진 인지질 분자가 많을수록 막 유동성은 증가한다. 막 유동성. 저온에서는 막 유동성이 뭐 돼야 되는가? 그렇죠. 증가해야죠. 저온이니까 춥잖아. 추우니까 막 유동되어야 안 얼죠. 그럼 막 유동성을 증가하려면 무슨 탄화수가 있어야 되는가? 불포화 지방산. 이건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알죠? 이거는 무슨 지방산인가? 포화지방산. 이거는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이 있어서 꼬리가 생겨서 꼬리가 이런 모양으로 된 거 불포화지방산이죠. 이게 훨씬 더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거는 유동성이 감소하죠. 그래서 막이 잘 움직이려면 헐렁헐렁 해야 되겠죠. 불포화지방산. 그래서 저온에서는 막 유동성을 증가시켜야 된다. 불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고, 지방산의 길이도 짧아야 잘 움직이죠. 그래서 지방산의 길이가 짧다. 그럼 고온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반대말이죠. 포화지방산, 고온에선 유동성이 감소돼야 되죠. 더우니까 고온에선 유동성은 감소해야 된다. 유동성 감소하려면 빡빡해야 되죠. 유동성 감소. 그 지방산의 길이가 길어야 되겠죠. 반대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하면 이 사이사이에 식물 같은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은데 동물 같은 경우는 주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여기에 끼어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끼어있어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이 저온에서는 막 유동성이 증가돼야 돼. 그럼 저온에서 막 유동성 증가하기 위해서는 막 유동성 증가를 하기 위해선 콜레스테롤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인지질이 정상으로 채워지는 걸 채워지는 것을 방해해서 막 유동성을 못 시키는가 증가한다. 그런데 고온에서는 막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어떻게 해서 감소시키는가? 이건 콜레스테롤이 인지질이 정상적으로 채워지는 걸 방해하는 건 저온이고, 그 고온에서는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막 유동성 감소시켜야 되죠. 이에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인지질의 이동을 방해한다. 그래서 막 유동성은 지방산 같고 저온 고온, 콜레스테롤 같고 저온 고온, 이건 주로 동물, 이건 이제 모든 생물들이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면 2번에 불포화 탄화수 꼴이 가진 인지질, 불포화 탄화수, 즉 불포화 지방산이죠. 가진 인지질 분자가 많을수록 세포막의 유동성은 뭐하든가 불포화 지방산이 있으면 막 유동성은 증가한다가 되죠. 맞죠? 3번에 내재성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박혀 있다. 내재성 단백질,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내재성 단백질이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 박혀 있다. 대표적인 게 인테그린 같은 것들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질 박혀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 콜레스테롤 온도 변화에 따른 동물의 유동성 변화를 완충한다. 콜레스테롤 온도 변화에 따라서 동물의 온도 변화, 유동성 변화를 완충시켜주는 일을 한다. 콜레스테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막 유동성, 인지질 가지고 막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 동물의 경우는 콜레스테롤 가지고 막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고, 양친매성은 여기에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양친매성과 막 유동성에 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래서 답은 3번 돼야 되죠. 네, 5번에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쭉 읽어가면서 봅시다. 기질의 모방물이 효소의 활성부를 차단해서 결합을 방해하는 것. 효소, 기질. 그래서 효소와 기질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런 놈이 와서 붙을 수 있죠. 그럼 이런 놈이 여기 가서 더 붙어 있으면, 이런 놈이 붙어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효소의 기질이 방해하는 요 놈이 붙어 있는 바람에, 요 놈이 붙는 바람에 기질이 결합이 안 되죠. 이와 같은 것을 서로 똑같은 활성 부위에 기질이 붙느냐, 저해제가 붙느냐, 요건 저해제. 그랬을 때 요놈이 붙으면서 작용을 못하는 것, 이건 무슨적 저해제라고 하는가? 경쟁적 저해제라고 얘기하죠. 경쟁적 저해제. 기질의 모방물이 효소의 활성부위를 차단, 활성부위죠. 활성부위를 차단해서 결합을 방해하는 것을 경쟁적 저해제라고 한다. 비경쟁적 저해제는 활성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해서 활성부위를 변화시키는 게 비경쟁적 저해제죠. 그래서 이건 경쟁적 저해제. 또 다른 자리 조절해서 효소의 활성 부위를 안정화시킨다. 이 소리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게 활성 부위, 여기가 다른 자리. 근데 요거는 기질. 그러면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 못하잖아. 못하는데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다른 자리에 촉진제가 붙으면, 촉진제가 결합을 하는 순간 활성 부위가 이런 모양으로 변하죠. 이런 모양으로 기질이 결합할 수 있지.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알로스테릭 조절.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알로스테릭 조절,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알로스테릭 또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고 얘기하죠. 입체성 조절. 그래서 경쟁적 억제제이고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1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효소 문제에서 어렵지 않게 나온 문제고, 그다음에 원핵생물의 DNA 중합 효소와 RNA 중합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원핵생물의 DNA 중합 효소, RNA 중합 효소 한번 쭉 볼까요? 비교해 볼까요? 원핵생물. DNA 중합 효소. 원핵생물의 DNA 중합 효소는 뭘로 되는가? 1, 2, 3, 4, 5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NA 중합 효소가 1과 3. 그래서 3가 중합시키면서 하다가 1이 프라이머도 제거하고 DNA 중합 효소 1, 3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진핵생물의 중합 효소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해서 이거 알파, 델타, 엡실론 이런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DNA 중합 효소라고 했죠. 이거 등등등등등등 있죠. 굉장히 많죠. 또 RNA 중합 효소, RNA 중합 효소는 원핵생물의 RNA 중합 효소 한 종류이다. 한 종류. 근데 진핵생물의 RNA 중합 효소는 1, 2, 3.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RMT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1, R, M, T. 이건 R은 rRNA 만드는 중합효소, mRNA 만드는 중합효소, tRNA 만드는 중합효소. 그래서 mRNA를 중합시키는 중합효소는 1, mRNA 중합시키는 요소는 2, tRNA 중합시키는 요소는 3. 그래서 RMT 요 순서로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원핵생물의 DNA 중합효소는 여러 종류이지만, 원핵생물 DNA 중합효소는 여러 종류이지만 RNA 중합효소는 한 종류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 RNA 중합효소는 뉴클레오타이드 3에서 5 방향으로 뭐든지 당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인산기, 그리고 3번의 OH 말단에 5번의 인산기를 결합시킨 거지 5번에 결합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모든 DNA 중합효소나 RNA 중합효소는 무조건 몇 번에서 몇 번인가? 5번에서 3번이죠. 그래서 3에서 5로 첨가하는 반응은 있을 수가 없어요. DNA 중합효소나 RNA 중합효소 전부 다 해당되죠. 2번은 잘못된 말이고,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죠. 또 DNA 중합효소 지금 바로 얘기했죠. DNA 중합효소 신장되는 DNA 가닥의 3번 말단, 3번의 OH 말단에 인산기를 결합시키면서 뉴클레오타이드 첨가를 촉진한다라고 해야 되죠. 또 작용을 시작하기 위해서 DNA 중합효소 프라이머를 필요로 하지만, 근데 이 프라이머가 무슨 프라이머예요? 그렇죠. RNA 프라이머잖아요. RNA 프라이머. 근데 RNA 중합효소는 RNA이기 때문에 프라이머가 필요가 없죠. RNA 프라이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RNA 프라이머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돼야 되는 거? 2번. 571쪽의 표에 내가 여기 쭉 설명해 놓은 게 그대로 복제와 전사의 차이점 해가지고 쭉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알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중합효소의 차이점, 원핵생물이라고 얘기하고. 다음 7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동물의 털색 양성잡종의 B가 B 검은색, B 라지 갈색, E 하면 노란색으로 될 때, 그럼 벌써 이게 딱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원래 B는 검은색이고 스몰 b는 갈색이에요. 근데 라지 b는 검은색, 스몰 b는 갈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B, B, E, E 여기서 나오는 자손들이 B, 항상 우리 쓸 때 B, 대, 소,
소대, 소소 이렇게 썼죠? 소소. 그런데 이게 무슨 색인가? 그러면 검은색. 이건 무슨 색인가? 검은색. 요 바 해놨으니까 이게 엄두가나 마찬가지야. 이죠, 이. 노란색. 이게 9대 3대 3대 1인데 9대 3대 3대 1이죠. 이건 알죠? 9대 3대 1, 3대 1. 이거는 검은색. 검은색. 또 이거 먼저 합시다. BBE 갈색. BBE 요거 갈색. 갈색. 그런데 여기서 요 B 없어. 스몰이. B 없어. 스몰이. 그래서 스몰 E만 있으면 요거는 무슨 색으로 나타나는가? 노란색이 나타난다. 그러면 벌써 눈으로 딱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대문자가 있을 때, 대문자 E가 있을 때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이게 색소 침착을 하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색소 침착되고 갈색으로 색소 침착하는데 대문자가 없는 스몰 E 같으면 색소 침착이 안 되지. 뭐라고 이걸? 상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게 있으니까 침착이 된다. 이게 있으니까 침착된다. 없으니까 침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E는 어디에 있는 건가? 그러면 B의 위에 올라앉아 있다. 그래서 B의 위에 올라앉아 있는 상위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위에 대해서 우성상위, 열성상위 해가지고 백구 쪽에 백구 쪽 우성, 열성상위라고 해서 자세하게 풀어줘서 이런 색깔 이해까지 날개, 백구 쪽 날개 이해까지 해놨어요. 똑같은 문제로 이해까지 있던 문제 이걸 상위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죠. 8번 가알시토닌과 부갑상샘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항상 우리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는가? 그러면 가알시토닌, 파라토르몬, 혈액으로 칼슘을 빨아들인다. 그래서 혈액으로 칼슘을 빨아들이는 호르몬 파라토르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혈액의 칼슘 증가. 그럼 이거는 반대. 혈액의 칼슘 감소.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그랬는가 하면 혈액으로 칼슘을 빨아들이는 호르몬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혈액으로 칼슘을 빨아들이는 호르몬. 그게 바로 부갑상샘 호르몬이죠. 그래서 칼슘과 부갑상샘 호르몬이 바로 파라토르몬이죠. 그래서 가알시토닌과 파라토르몬에 대한 설명. 그러면 가알시토닌은 혈액의 칼슘 감소, 파라토르몬은 혈액의 칼슘 증가. 그러면 가알시토닌은 뼈에서 칼슘 감소를 억제한다. 뼈에서 여기 혈액이면 이건 뼈. 뼈에서 칼슘 밥질 억제. 뼈에서 칼슘 밥질 억제하니까 혈액의 칼슘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뼈에서 칼슘 밥질을 못하게, 칼슘을 못 나가게 하니까 혈액의 칼슘 감소. 맞는 말이죠? 또 이번에 부갑상샘 호르몬은 혈액의 칼슘 농도를 증가한다. 이건 뭐 바로 나와 있는 거죠? 혈액의 칼슘 농도 증가. 3번 가알시토닌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감소시킨다. 이거는 가알시토닌이 아니라 누가 되는가? 파라토르몬이죠. 그래서 파라토르몬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뭐 시켜주는가? 증가. 그래서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하니까 혈액의 칼슘이 증가하죠. 파라토르몬. 그래서 이건 가알시토닌이 아니라 파라토르몬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부갑상샘 호르몬은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킨다. 부갑상샘 호르몬은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면 뼈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면 파라토르몬은 뼈를 파괴시킨다. 뼈가 파괴됐어. 파괴되면 칼슘이 막 나오겠죠. 칼슘이 나오게 되면 혈액으로 칼슘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부갑상샘은 파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혈액의 뼈를 파괴시키면, 파골은 뼈를 파괴시키는 거, 뼈를 만드는 건 조골세포. 그래서 칼슘을 혈액으로 나가게 만들죠. 뼈에서 칼슘, 혈액으로 칼슘. 그래서 혈액의 칼슘을 증가시킨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3번이니까 이런 가알시토닌, 파라토르몬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가알시토닌은 혈액의 칼슘 감소,
파라토론 혈액 칼슘 증가, 혈액으로 칼슘을 빨아들이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면 금방 이런 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이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우리 호르몬에 대한 파라토론 칼스토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해놨던 문제거든요. 네, 9번 문제 봅시다. 동물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동물 바이러스 나왔네요. 그럼 동물 바이러스에서 아데노바이러스 이중가닥 RNA,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서 바이러스 굉장히 자세하게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데노바이러스 이중가닥 DNA, 이중가닥 DNA와 단일가닥 DNA, 이중가닥 RNA, 단일가닥 RNA가 있죠. 그럼 이중가닥 DNA, 우리가 대부분은 다 어떤 게 대부분인가? 이중가닥 DNA는 다 이중가닥이잖아요. 바이러스만 이렇게 특이하지 일반적인 생물로 치면 DNA는 다 이중가닥. 그래서 이중가닥이고 RNA는 전부 다 단일가닥. 그래서 요건 대부분. 그리고 요게 특이한 놈들이죠. 그래서 이중가닥, 단일가닥 DNA가 단일가닥인 바이러스가 바로 뭐가 있는가? 바보 바이러스. RNA인데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무슨 바이러스인가? 레오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과의 레오바이러스라고 얘기했죠. 로타바이러스과의 레오바이러스라고 했고, 이건 대부분이고, 그런데 대부분 중에서 요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 중에서 양성 단일가닥 RNA가 있고, 또 음성 단일가닥 RNA가 있죠. 이건 RNA가 바로 단백질 합성에 쓰는, 유전체 RNA가 바로 단백질 합성하는 거고, 이건 유전체 RNA가 상부적인 거죠. 그래서 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그런가? 양소, 그래서 소간 코리장구 그랬죠. 소아비, 간염, 코로나, 리노, 장바이러스, 구제역 바이러스. 음성 단일가닥 바이러스는 홍인애유광, 이렇게 외우라 그래서 홍인애유광. 내가 계속 수업 시간에 소간 코리장구, 홍인애유광 계속 설명해서 아마 외워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만 딱 보고서 찾아내면 아데노바이러스 없죠. 아무 데도 없네. 이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밖에 없는가? 여기밖에 없네. 그래서 이중가닥 RNA 유전체이다. 그래서 이중가닥 RNA가 이중가닥 뭐라고 해야 되는가? RNA가 아니고 이중가닥 무슨 유전체라고 해야 돼요? DNA. 그러니까 요걸 고치면 되겠구나. 이중가닥 DNA. 바로 1번 답 나왔네요. 이중가닥 DNA 바이러스다. 그다음에 2번에 허피 바이러스 허피 어디 있어요? 없죠. 여기 있네. 허피 바이러스. 그래서 요건 대부분의 RNA 바이러스예요. 대부분의 RNA 바이러스. 대부분의 DNA 바이러스. 그래서 바이러스 중에서 단일가닥 DNA 가진 거 바보 빼면 나머지 DNA 바이러스는 이중가닥. RNA 바이러스 중에서 레오바이러스 빼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가?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피 바이러스는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중가닥 DNA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3번에 필로바이러스가 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필로바이러스과의 에볼라예요. 네, 요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필로바이러스과. 필로바이러스과에 들어가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럼 에볼라 바이러스는 단일가닥 RNA 유전차, 단일가닥 RNA, 음성 단일가닥이죠. 음성 단일가닥 RNA 유전체를 가지고 있고, 피막을 가지고 있다. 피막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P막을 가지고 있는가? P막 가지고 있는 건 여기에 나와 있어요. 613쪽 날개 P막.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BP막형, BP막형이 있고 P막형이 있다. 그래서 BP막형은 어떤 게 있는가? 나선형. 나선형은 담배의 모자익성 바이러스는 나선형이죠. 그리고 이 정이신면체, 형은 어떤 게 정이신면체형인가? 요놈 아데노지요. 아데노 파보 레오. 아데노 파보 레오. 요건 정이신면체.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무슨 형인가? P막형이죠. 대부분. 나머지 대부분 다 이거 P막형이에요. P막형. 그래서 아데노 파보 레오는 이 정이신면체. 이건 식물 바이러스죠. 담배 모자익성.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바로 P막형. P막형이다. 복합형. 복합형은 복합되어 있는 거죠. T2 파지. 이런 것들은 복합형이죠. 그럼 여기서 필로바이러스는 P막을 가지고 있다. P막. 이거 필로바이러스 없죠? 필로바이러스 아니죠? P막. 대부분. 그래서 P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앞에 거는 여기에 있는 거고, 이거 위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고, 밑에 요 P막은 요 610쪽에 날개에 있는 거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 4번은 레트로바이러스는 후천적 면역결 필승을 일으키며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다. 요거 바로 밑에 있죠? 역전사 바이러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돼야 되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렇게 세밀하게 다 외워야 된다고. 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는 아주 세밀하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이걸 쭉 해서 교재도 했고 노래 부르면서 계속해서 소간, 고리장구, 홍인, 애유강 하고 P막형, 비P막형 쭉 수업 시간에 설명도 했고 우리 교재에도 전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동물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10번. 10번 문제는 수용성 호르몬. 수용성 호르몬에 대한 세포 반응 경로가 간단히 나타내는 것이다. 하고서 가다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어진 것 하고서 뭘 분비한다라고 하는가? 에피네프린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피네프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에피네프린 조금 위로 올려서 쓸게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어디에 결합하는가 하면 세포막에 G단백질 결합 수용체에 결합을 하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G단백질 결합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기억나죠? G단백질 결합 수용체? 이렇게 해서 에피네프린이 G단백질 결합 수용체 에피네프린이 결합을 하면 이제 여기 세포막이죠. 세포막에 여기 무슨 단백질이 있는가? G단백질은 GTP가 결합하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결합하면 이 G단백질을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불활성 G단백질을 활성 G단백질로 만들죠. 활성 G단백질. 그럼 불활성 G단백질, 활성 G단백질을 만들면 활성 G단백질이 여기 있는 효소에 작용을 하죠. 이 효소 이름이 어떤 효소인가 하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 그래서 불활성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불활성이라는 말은 이제 지금부터 뺄게요. 활성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에 작용을 하죠. 그럼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가 하는 일은 어떤 일 하는가 하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는 ATP를,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가 고리형 AMP로 만들죠. 그래서 ATP를 고리형 AMP로 만들어주죠. 그럼 고리형 AMP가 되면, 고리형 AMP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단백질,
불활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활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로 만들죠. 효소.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외우더라고 강조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활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만들죠. 그럼 활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또 다시 어떤 일하는가? 불활성 가인산 분해 효소, 인산화 효소. 이것을 활성 가인산 분해 효소, 인산화 효소. 그래서 불활성 가인산 분해 효소, 인산화 효소를 활성 가인산 분해 효소, 인산화 효소로 만들지. 그걸 만들고 나면 이제 뭘 만들어내는가? 불활성 글리코젠 가인산 분해 효소를 활성 글리코젠 가인산 분해 효소로 만들지. 그럼 활성 글리코젠 가인산 분해 효소를 만들었으니까 드디어 뭐가 뭘로 되는가? 글리코젠이 뭘로 변하는가? 포도당으로 되죠. 이렇게 해서 참 여기 활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A죠, A. 활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 A에 작용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에피네프린 한 분자가 지단백질 결합 수용체에 작용해서 활성 지단백질 10의 제곱분자로 만들죠. 그럼 얘는 그대로 10의 제곱분자고 그 활성 단백질 인산화효소 A로 만들어 요 CAMP 요건 10의 제곱분자 그대로 마찬가지고 10의 제곱. 그런데 CAMP가 10의 4승분자로 되죠. 그럼 이것도 10의 4승분자는 똑같고 활성 가인산 분해효소 인산화효소 여기 이제 10의 5승분자로 되죠. 그 글리코젠 가인산 분해효소 10의 6승분자 분자가 됐다가 포도당을 10의 8승분자로 만들죠. 그래서 에피네프린 한 분자가 포도당을 10의 8승분자 엄청나게 많이 만들죠. 이렇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국가직이나 지방직 말고 서울시에서 출제가 어디서 증폭되는가? 증폭되는 곳 찾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증폭되는 것. 여기서 증폭.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나온 건 요 뒤에는 안 나왔었죠. 여기 증폭되는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서울시에서 2번인가? 내가 알기로는 2번 아니면 3번 정도 출제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쭉 넣어봅시다. 이쪽에 와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돼서 G단백질 결합 수용체가 결합했어요. 에피네프린이 G단백질 결합 수용체가 결합해서 누구를 활성화시켰는가? G단백질. 불활성 G단백질, 활성 G단백질을 만들었죠. 그래서 활성 G단백질을 만들어서 누구를 활성화시키는가? 활성 아데닐산 고리화효소. 아데닐산 고리화효소를 활성화시킨다. 아데닐산 고리화효소를 활성화시킨다가 되죠. 그래서 이게 가가 아데닐산 고리화효소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뭘 빼라는가 그러면 G단백질 결합체가 결합해서 활성 G단백질이란 말은 생략돼 있죠. 활성 G단백질 생략돼 있고 아데닐산 고리화효소를 활성화시킨다가 됐어요. 그래서 활성화시킨 고리화효소. 그런 다음에 뭐가 됐는가 그러면 만들었으니까 활성화된 고리화효소가 CAMP 만들었네요. CAMP. 그럼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네요. 그런데 그 CAMP가 하는 일은 활성 단백질 인산효소 A를 활성화시킨 거죠. 단백질 인산효소. 그래서 단백질 인산화효소 A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단백질 인산화효소 A. C가 아니고 단백질 인산화효소 A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3번. 우리 교재 어디 있는가? 460쪽에 내가 지금 쭉 써놓은 게 그대로 표로 나와 있어요. 이거 그대로 있어요. 460쪽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제일 먼저 가에 들어갈 거는 뭐가 되는가?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 활성화시키고 나에 들어갈 거 CAMP를 만든다. CAMP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것은 단백질 인산효소 A를 활성화시킨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킨다라고 하고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것. 그래서 조금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10번 문제고 그 다음에 11번 들어갑시다. 11번에는 뇌하수체, 사람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는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엽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프로락틴. 이런 것들이 뇌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뇌하체 후엽. 뇌하체 후엽에서는 뭐가 분비되는가? 항이뇨 호르몬, 또 옥시토신. 토신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뇌하체 전엽. 왜? 옥시토신, 뇌하체 후엽. 뇌하체 후엽. 뇌하체에서 분비되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옥시토신도 들어가요. 생성은 어디서 생성돼요? 그렇죠. 시상하부. 시상하부에서 생성. 만약에 생성되는 이라고 했으면 옥시토신 안 돼요. 그런데 뇌하체에서 분비되는 이니까 시상하부에서 생성돼서 요 둘은 시상하부에서 생성돼서 후엽에서 분비되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 되는 말이고 프로락틴 맞죠? 근데 알도스테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부신 겉질에서 부신 겉질 또는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니까 4번 어렵지 않은 문제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나오면 어려울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왜 그런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나오고 여기다 생성이라고 하면 문제가 살짝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낚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냥 뇌하체 분비해서 기역, 니은, 디귿도 아니고 1, 2, 3, 4로 나왔으니까 한눈에 바로 답은 나오는 거죠. 4번 돼야 되죠. 12번은 세계 영역 하면 세계 영역인가 그러면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 그래서 이 세계 영역에 대한 세균력과 고세균력과 진핵생물력, 그래서 세계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세계 영역, 리보솜 RNA 유전자를 염기서열로 계통관계 분배할 수 있다. 리보솜 RNA죠. RNA. 이거하고 이거의 RNA의 염기서열은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RNA의 염기서열이 다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고세균력은 RNA가 바로 단백질 합성. 그런데 클로람노페니콜 이런 항생제 저항성, 항생제 스테토마이신 신과 같은 항생제는 단백질 합성 저해제죠. 합성 저해제인데 세균력은 이 항생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한데 고세균력은 이 항생제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럼 RNA 염기서열 유전자가 누구하고 비슷한가? 진핵생물력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클로람노페니콜이나 스테토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 대해서는 민감하지가 않지. 얘는 민감하지. 그러니까 일단 RNA 염기서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고세균과 진핵생물의 RNA 염기서열이 거의 같다? 전혀 아니죠. 요거에 대한 것만 염기서열이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 진핵생물력과 고세균은 복잡성이나 모든 RNA 염기서열이 또 염기서열이 또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영역은 리보솜 RNA의 염기서열로 계통관계를 규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원핵생물은 세균과 고세균을 원핵생물이라고 한다. 맞죠? 다음 진핵생물은 히스톤에 결합한 DNA와 메사요닌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죠. 고세균은 핵막과 막성세포의 소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균력과 고세균력의 공통점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원핵생물이잖아요. 원핵생물은 막성 소유관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핵생물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4번 이것도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오면 이게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했죠. 세균력과 고세균력의 RNA 염기서열이 다르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항생제에 대해서
세균력은 민감하지만 이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RNA 염기서열이 다르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렇게 우리 수업 들은 사람 선생님들은 어렵지 않게 문제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4번 돼야 되죠. 731쪽의 표에 자세하게 비교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보면 되고. 그다음 13번은 사람의 선천적 면역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선천적 면역, 선천성 면역. 외부 방어. 외부 방어는 피부나 점막, 점막에 점액도 나오고 분비물에 라이조자임이 있고 이런 거 외부 방어고. 내부 방어. 내부 방어는 돌 유사 수용체. 돌 유사 수용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식세포 작용, 식세포가 있죠. 그래서 식세포가 호중구, 호산구, 대식세포, 또 수지상세포, 상세포가 있고, 또 항미생물 단백질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보체, 인터페론, 또 디펜신 이런 것들은 항미생물 단백질. 또 염증 반응은 히스타민, 또 프로스타글란딘, 케모카인, 또 자연살생세포, NK 세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적 면역인가?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 뭐 B림프구, 항체, T림프구 이런 건 다 후천성 면역이죠. 그래서 선천적 면역, 대식세포 선천성 면역에 해당이 되고, 인터페론은 항미생물 단백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자연살생세포는 NK세포, 자연살생세포. 그런데 형질세포는 B림프구가 분화돼서 형질세포로 돼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되죠. 후천적 면역이 되죠. 그래서 면역이 어렵지 않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면역에 관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14번은 DNA 조각, 이건 뭐 설명할 또 없네요. DNA 조각 혼합물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DNA는 무슨 전환을 띠고 있는가? 염기당 인산기 때문에 산성이면서 음전을 띈다. 그래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되는데 가벼운 게 멀리 이동되고 무거운 건 조금만 이동되고 크기, 즉 제일 크기가 작은 게 가장 멀리 이동되고 크기가 큰 게 제일 적게 이동되고 해서 분리하는 방법, 이것을 겔전기 영동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뭐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죠?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쉽게 출제가 그냥 점수 주는 문제죠. 10번 세포골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세포골격에 뭐가 있는가? 미세 섬유. 세포골격에 대한 내용 하면 미세 섬유, 또 중간 섬유 크기별로 하죠. 가장 가느다랗고 중간 크기, 중간 섬유, 또 가장 굵은 거 미세소관. 그래서 미세소관은 튜블린 이합체로 되어 있다. 이 단백질, 미세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뭐예요? 미세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액틴 단백질. 중간 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다양하죠. 그 다양한데 상피 조직을 구성하는 중간 섬유가 케라틴.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중간 섬유가 비멘틴. 근육 조직을 구성하는 중간 섬유는 데스민. 그 다음에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중간 섬유는 페리페린과 아교세포 섬유의 산성 단백질, 또 핵막하층,
중간섬유 핵막하층 포함되죠? 핵막하층을 하는 건 라민. 이건 중간섬유 구성하는 것.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건 튜블린, 알파 튜블린, 베타 튜블린. 그러면 1번에 미세소관은 튜블린 이합체로 되어 있다. 튜블린 이합체, 알파, 베타 튜블린 이합체 맞고. 미세섬유의 구성 단백질, 미세소관이고, 미세섬유의 구성 단백질 액틴이다. 미세섬유 액틴 맞죠? 중간섬유는 케라틴이 포함된다. 비멘틴, 데스민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케라틴이 포함된다. 맞죠? 그리고 미세소관, 미세섬유, 중간섬유 중에 가장 굵은 건 이게 가장 가느다랗고 중간이고 제일 굵지. 미세소관이다 해야 되죠. 미세소관. 그래서 잘못된 건 4번이 잘못됐죠. 이것도 요게 표 442쪽에 표로 완벽하게 정리해 놨어요. 요거는 날개에 있고 날개 443쪽에 날개에 있고 442쪽 표에는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잘못된 건 4번 내야 되겠죠. 16번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설명은 항이뇨 호르몬 하면 한마디로 어떨 때 나오는 호르몬인가? 항이뇨. 오줌을 안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오줌을 억제하는 호르몬. 그럼 오줌을 억제한다 그러면 수분을 많이 뭐 하는가? 재흡수. 그래서 수분을 재흡수시켜서 오줌의 양 감소. 수분 재흡수, 오줌의 양 감소. 수분 재흡수, 항이뇨니까 오줌의 양을 감소한다. 오줌의 양 감소한다는 말은 수분의 재흡수.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 재흡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싱거워지지. 싱겁다 그러면 삼투 농도가 감소, 짜다 삼투 농도 증가.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면 싱거워. 그러면 삼투 농도가 어떻게 되는가? 감소한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삼투 농도가 감소하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싱거우니까 삼투 농도가 감소하고 나의 삼투 수용기가 감지해서 어디에 삼투 수용기인가? 그러면 삼투 수용기는 이걸 내보내려면 ADH를 내보내려면 어디에서 만드는가 그러면 ADH는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죠. 생성은 어디서 생성돼요? 시상하부에서 생성되지. 그래서 생성은 시상하부. 전전 문제 풀면서 했죠? 시상하부에서 생성돼서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감지하는 건 어디서 감지하는가? 감지하는 건 신경에서 감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뇌하체 후엽에 삼투 수용기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만들어지는 곳 시상하부. 시상하부에서 생성돼서 뇌하체 후엽에 저장되어 있다 분비가 되죠.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신경 충격에 의해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시상하부 삼투 수용기가 감지해서 ADH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그 결과 집합관의 물에 대한 투과성을 뭐 시키는가? 물에 대한 투과성. 물을 많이 마시니까 수분의 재흡수를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의 재흡수를 시키는 건데 물을 많이 마시니까 수분의 재흡수를 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에 대한 투과성을 감소시켜서 재흡수가 줄어들고 많은 양의 오줌이 나온다. 그래서 감소, 시상하부, 감소, 시상하부, 감소. 2번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져서 생성은 시상하부, ADH는 생성은 시상하부지만 분비되는 것, 저장, 뇌하체 후엽에 저장됐다, 분비된다. 이것도 여기서 설명을 해놨던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세균의 영양 방식 중에서 무기물을 산화해서 에너지를 얻으며 탄소원으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에너지원, 탄소원 종류. 광독립 영양생물의 에너지원은 광이니까 비대에너지죠. 화학독립 영양은 여기에 빛에너지가 들어가면 광독립 영양이에요.
근데 화학 독립 영양은 여기에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는가? 화학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지. 근데 화학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화학 에너지인가? 그러면 무기물을 분해해서 생긴 화학 에너지죠. 황세균 같은 거, 황화수소를 분해하죠. 그래서 황세균 같은 황화수소를 분해해서 생긴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 화학 독립 영양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에너지원은 뭔가 화학 에너지인데 이 화학 에너지의 근원은 뭔가 무기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기물에서 분해돼서 무기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 화학 종속 영양, 우리들은 화학 종속 영양 뭐에서 살아? 밥 먹고 살지. 밥 먹고 사니까 유기물, 영양분을 먹고 살죠. 탄소원은 광독립 영양, 탄소는 이산화탄소네. 또 화학 독립 영양 하면 이산화탄소. 광 하면 빛이고, 광 하면 빛이고, 독립 하면 이산화탄소고. 그러면 광종속 영양이니까 독립 못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유기물 이용하는 거죠. 또 유기물 이용하죠. 종속 영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원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유기물을 이용한다.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 요거는 식물, 또 조류,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 또 광합성 세균. 이건 극히 일부 세균. 이것도 극히 일부 세균. 그래서 세균, 그리고 이건 대부분의 생물. 그래서 세균은 다 포함되죠. 그래서 여기선 영양방식 중에서 무기물을 산화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탄소원은 이산화탄소다 그랬어요. 그럼 탄소는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독립영양이에요.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독립영양.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게 되는데, 무기물을 산화하죠. 무기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죠. 무기물을 산화한다. 그래서 무슨 독립영양이 돼야 되는가? 화학 독립영양이 돼야 된다. 요렇게 이 표가 그대로 504쪽의 표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 표에 이거 있는 대로 나와 있던 문제, 17번 문제고. 18번. 배낭이죠. 배낭에는 무슨 세포가 있는가? 제일 먼저 알세포 하나 있고, 그 옆에 조세포 두 개가 있고, N이에요, N. 핵상 N. 그다음에 극핵 두 개가 있고, 네, 반족세포 세 개가 있고. 그래서 반족세포, 극핵, 알세포, 조세포, 반족세포, 극핵, 알세포, 조세포, 반족세포, 극핵, 알세포, 조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네, 꽃밥세포는 꽃밥에서 나오는 세포, 꽃밥에서 무슨 모세포가 나오는가? 화분모세포가 나오죠. 몇 N이니까 2N. 그래서 여기서 무슨 분열을 하는가? 감수 분열하죠. 그래서 감수 분열에서 뭐하고 뭘로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하나는 화분관핵, 생식핵. 이거 먼저 쓸까요? 감수 분열에서 화분세포가 되고, 감수 분열에서 화분세포가 되고, 화분세포에서 무슨 분열하는가? 핵분열해서
무슨 관핵과 무슨 핵이 나오는가? 화분관핵과 생식핵이 나오죠. N짜리. 그래서 화분관핵이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화분관을 읽으면 화분관핵이 하나 들어가고 화분관핵이 길을 뚫어가면서 내려가죠. 그럼 그 뒤를 따라서 무슨 핵이 내려가는가? 생식핵이 내려가죠. 생식핵이 내려가는데 그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식핵이 또 한번 분열하죠. 그래서 생식핵이 분열해서 두 개의 무슨 핵이 만들어지는가? 정핵. N짜리 두 개. 그래서 화분세포에서 핵분열해요. 핵분열. 세포니까 핵분열해서 화분관핵 하나하고 생식핵 하나가 나다가 분열해서 두 개의 정핵이 나가죠. 그래서 정핵 두 개. 그래서 화분관 속에 있는 핵의 수는 3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번에 꽃밥의 세포는 유사분열, 체세포 분열이에요. 유사분열, 체세포 분열 후에 감수분열한다? 아니죠. 체세분열 안 하죠. 꽃밥의 세포의 화분세포에서 바로 감수분열이죠. 감수분열해서 꽃가루관 세포, 이거 세포라고 안 해요. 꽃가루관 세포가 아니라 세포 하나에 핵이 3개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걸로 치면 세포 하나에 핵이 2개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화분세포에는 꽃가루관 핵이 바로 다른 말로 화분관 핵이라고 하죠. 화분관 핵과 또 생식 핵, 화분관 핵과 생식핵 2개의 핵이 들어있죠. 2개의 핵이, 그러니까 화분세포에는 2개의 핵이 들어있다가 화분관을 만들면서 생식핵 하나가 2개의 정핵이 되죠. 그래서 이건 꽃가루관 세포라고 안 해요. 꽃가루관 핵과 생식핵 2번이 앞뒤가 다 틀렸죠. 네, 2개의 정자세포가 암배우체의 다른 핵과 결합해서 중복중한다. 2개의 정자세포가 누구하고 만나는가? 정자세포가 다른 핵과 합쳐진다. 누구하고 합쳐지는가? R세포. 그래서 R세포와 만들어져서 배가 되고 또 극핵과 만나서 배젖이 된다. 그래서 2번 수정했으니까 무슨 수정하는가? 중복 수정한다. 또 정핵과 극핵이 결합해서 3N짜리 배젖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속식물의 중복 수정 맞죠? 그래서 잘못된 건 2번 돼야 되죠. 이것도 식물의 생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가 되죠. 속식물의 생식이라고 얘기하고 속식. 거시식물은 요건 같지만 요게 다르죠. 균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균류에 대한 설명하면 병골균류는 편모가 달린 포자를 갖는다. 병골균류, 우리가 균류에 병골균류, 또 접합균류, 수지상 균근균류, 또 전항균류, 담자균류, 로 구별하는데 이 병골균류가 바로 균류의 무슨 분류군인가? 기저분류군이죠. 균류. 예, 기저분류군이에요. 이 병골균류가 옛날에는 원생생물인 줄 알았거든요. 편모가 있고 막 그래서 편모가 달린 포자를 가지고 있어 원생생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분자생물학적 근거로 보니까 원생생물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균류로 합류를 시켰는데 다른 건 다 편모가 있는 포자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병골균류만 편모가 있는 포자를 가지고 있어서 원생생물인 줄 알고 분류를 이전에는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모가 달린 포자를 갖기 때문에 후편모류라고 하잖아요. 원생생물 또 균류, 요 놈 때문에 균류, 동물, 후편모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고. 이번에 접합균류는 유성생식 단계가 없다. 접합균류는 균사가 둘이 접합하죠. 접합.
그래서 균사가 둘이 접합을 해서 균사가 접합해서 여기에도 요 놈하고 요 포자를 핵 가진 놈하고 요런 핵 가진 놈하고 접합해서 그 이제 접합을 했겠죠. 접합을 해서 파란 핵 가진 놈하고 파란 핵 가진 거하고 빨간 핵 가진 게 다 막 접합돼 있죠. 그래서 이건 핵이 서로 다른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헤테로. 그래서 헤테로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핵성 균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핵성 균사가 됐다가 여기에서 이제 무슨 포자랑이 나오는가? 균사가 됐다가 이게 접합을 해서 접합 포자랑이 되죠. 핵융합. 핵융합을 하죠. 그럼 핵융합을 해서 여기서 무슨 포자랑이 나오는가? 접합 포자랑이 생겨서 접합 포자랑에서 포자랑이 나오죠. 이게 접합 포자랑 몇 N인가? 2N. 그래서 여기서 감수분열해서 포자랑이 생기죠. 포자랑 N.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포자가 나오지. 그래서 포자가 발화하면 또다시 뭘로 되는가? 균사. 그러면 둘이 결합했지, 감수분열했지, 포자가 나왔지. 무슨 생식인가? 유성생식이죠. 유성생식. 근데 무성생식이 어떻게 되는가? 포자에서 바로 포자랑이 생기죠. N. 그래서 여기서 포자랑에서 포자가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포자가 또 발화해서 바로 균사가 되죠. 요거는 감수분열 안 했고 접합도 안 했고 무슨 생식인가? 무성생식. 그래서 접합균류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둘 다 한다. 그래서 2번 잘못됐죠. 그래서 바로 잘못된 건 2번 되고, 잔항균류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잔항균류는 균사가 있으면 이 잔항균류예요. 잔항균류 균사. 여기도 잔항균류, 또 다른 잔항균류죠. 균사가 있다가 균사가 서로 뭐 하게 되는가? 접합을 하죠. 그래서 균사가 만나서, 그래서 균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균사가 올라오고, 이렇게 균사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이제 이 잔항균류에서부터는 전부 다 격벽을 가지고 있죠. 격벽. 이건 격벽이 없는 놈이지. 격벽이 없잖아요. 핵이 다 핵이지. 근데 이건 격벽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 핵이 있고, 여기도 핵이 하나 있고, 그래서 둘이 세포질 융합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도 몇 핵성 균사가 되는가? 2핵성 균사가 되죠. 근데 여기는 서로 다른 핵이라 그랬는데, 이건 다른 핵이지만 다른 핵이란 뜻도 있고 두 개 핵이란 뜻도 있죠. 그 2핵성 균사가 있다가 여기 핵융합이 일어나죠. 핵융합 해서 이제 요거 하나만 그린 거예요. 여기 다다다닥 다 있는데 핵융합을 해서 만들어진 요게 바로 무슨 낭인가? 잔항인데 핵융합했으니까 2N짜리죠. 2N짜리가 일단 무슨 분열하는가? 감수분열. 감수분열하면 몇 개의 핵이 되는가? 2N이 감수 1, 감수 2 분열이니까 4개가 되지. 그런 다음에 무슨 세포 분열하는가? 체세포 분열하죠. 분열하니까 몇 개의 핵이 되는 거? 하나에서 둘씩 나오겠죠. 그래서 8개의 핵을 갖는 잔항포자가 되죠. 그랬다가 이 잔항포자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균사가 되지. 잔항포자에서 균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균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누룩곰팡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또 다시 이제 이것도 누룩곰팡이. 그래서 다시 또 융합을 해서 또 감수분열, 체세포 분열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무슨 생식인가? 유성생식.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경우도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바로 분생포자가 나오죠. 분생포자. 여기 떨어져서 나오는 포자,
포자가 나와서 바로 뭘로 되는가? 균사가 되지. 그래서 또 다시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 요거는 무슨 생식인가? 무성생식. 생식. 예, 내가 지금 간략간략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유성생식, 무성생식. 그럼 분생포자 하면 무성생식이죠. 그래서 잔항균류는 분생포자에 의한 무슨 생식을 하는가? 무성생식을 한다. 분생포자에 의한 무성생식. 잔항포자에 의해서는 유성생식이죠. 그래서 잔항포자에선 유성생식, 분생포자에선 무성생식을 한다. 맞죠? 또 담자균류. 담자균류는 버섯. 버섯의 경우는 이액성 균사의 단계를 포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담자균류는 버섯. 이것도 이제 접합을 해서 일핵성 균사, 일핵성 균사가, 여기 이제 버섯이 막 이렇게 있겠죠. 일핵성 균사가 접합을 해서 이핵성이 됐다가 이핵성이 융합해서 무슨 안에 들어있는가? 곤봉 모양으로 생긴 담자병에 들어있죠. 그 담자병에서 이제 무슨 분열을 하는가? 감수 분열해서 담자포자가 만들어지죠. 포자. 그래서 일핵성과 일핵성이 접합했으니까 몇 핵성이 만들어지는가? 이핵성 균사체가 만들어진다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잘못된 건 2번 돼야 되죠. 지금 내가 전부 다 그리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림을 간략하게 우리 나한테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은 아마 금방 머릿속에 그 그림 금방 할 거예요. 전부 다 그림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나는 수업을 하면서 절대로 이 PPT를 안 써요. 지금 기출문제 풀이니까 PPT 쓰지, 수업할 때 내가 다 그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 보는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그림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간대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 단계죠. 거의 내가 균류만 갖고 2시간 이상 설명을 하는데 그림 자세하게 그려서. 그래서 이것도 균류에 대한 문제로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20번에 척삭동물의 배아시기에 나타나는 핵심 형질 4가지. 척삭동물이 배아시기에 나타나는 형질 4가지는 뭐가 되는가 하면, 첫 번째 항문 뒤쪽에 근육성 뿌리, 두 번째는 등 쪽에 속이 빈 등 쪽에 신경삭, 세 번째는 척삭, 또 하나 뭐 남았어요? 그렇지, 인두열. 그래서 척삭동물이 가지고 있는 배아시기에 나타나는 4가지 특징 1, 2, 3, 4번. 측선계는 그래서 요건 되고, 측선계는 어류의 감각기죠. 감각기. 그래서 4가지 특징에 포함되는 건 기역, 니은, 디귿, 4번. 이렇게 돼야 되죠. 요건 758쪽에 날개에 이게 들어가 있고, 251쪽에 날개에 측선계가 있죠. 측선계. 그래서 요건 심화편이고, 요건 기본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측선 어류의 감각기, 이건 뭐 금방 알 수 있지. 척삭동물과 상관이 없죠. 척삭동물의 발생 시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사람의 감각기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1번에 간상세포, 막대세포죠. 간상세포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민감하다. 빛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소리는 뭐가 되는가? 색깔은 구별 못하지만 빛에 대해서 민감하다. 왜 그런가? 어두운 곳에서 작용하니까. 약한 빛도 금방 느낄 수 있죠. 로놉신. 그래서 맞고. 네, 이번에 후각수용기인 신경세포. 후각수용기는 신경세포 자체이다. 후각수용기 세포는 신경세포 자체로서 뇌의 후각망울은 무슨 개에 있는 건가? 변연계의 편도체, 해마, 후각망울 등등이 있죠. 그래서 신경세포 자체이기 때문에 변연계의 후각망울에 직접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252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귀의 고막은 기계세포인 털세포, 고막에는 털세포가 없죠. 그냥 막이죠. 얇은 막. 털세포를 가지고 있는 건 뭐가 털세포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달팽이관에 무슨 관에 들어가 있는가? 코르티기관에 기저막, 청세포, 털세포 있죠. 여기서 기저막, 청세포의 털세포, 코르티기관, 또 무슨 기관이 있는가? 전정기관에
이석이 털세포 자극. 또 반고리관의 림프액이 털세포 자극. 그래서 코르티관, 기저막 위에 청세포 있고 여기 털세포 있잖아요. 그래서 덮개막을 건들지. 그래서 기저달팽이관, 코르티관, 그 다음에 전정기관, 이석이 털세포 자극한다. 림프액이 털세포 자극한다. 고막에는 털세포가 없죠. 막이니까. 그 다음에 혀에서 미각을 담당하는 수용세포는 상피세포가 변형된 세포. 이걸 뭐라 그래요? 미뢰.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전부 다 자세하게 우리 교재에 감각기관에 들어있는 것. 요건 1번, 요거는 2번, 3번, 요건 3번. 1번, 요건 3번, 요건 2번, 4번. 4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사람의 수종과 배아 발생에 대한 성격을 오른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난자는 감수 분열을 완료한 정자의 상태 후 정자와 만난다가 아니죠. 난자는 감수 분열 완료하지 않죠. 어떤 상태로 만나는가? 감수 이분열 중기의 상태인 제2난모세포 중기. 그래서 감수이분열 중기 상태인 제2난모세포 중기로 정자와 만나서 수정을 한다가 되죠. 그래서 잘못됐고. 이번에 수정이 일하는 장소는 자궁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하는가? 수란관. 이건 뭐 쉬운 문제죠. 수란관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영양세포증. 영양세포증은 상벽과 하벽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영양세포증은 자궁벽에 착상된 후에 뭐가 형성되는가 그러면 육모막과 태반을 형성한다. 그래서 영양세포증은 육모막과 태반을 형성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육모막이 형성되고 태반을 형성한다. 육모막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태반. 그래서 영막과 태반을 형성한다. 이것도 이 페이지에 314쪽일 거예요.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착상이 끝나면 낭배 형성 과정이 시작된다. 이것도 314쪽에 4번의 미음번인가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4번 314쪽에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미음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착상이 끝나면 낭배 형성 과정이 시작된다. 착상 무슨 기로 착상이 되니까 배반포세포 포배 상태가 착상되잖아요. 그럼 포배 다음에 바로 낭배가 되죠. 그래서 낭배 형성이 시작된다. 맞죠? 그래서 맞는 말은 뭐만 맞는 말인가? 4번. 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우리 교재에 착상이 끝나면 낭배 형성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4번의 미음번. 그래서 4번 돼야 되고. 네,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회로.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회로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인가? 용균성과 용원성. 용균성은 박테리오파지가 대장균에 침입을 해서 뭘 집어넣는가? DNA를 집어넣죠. DNA가 들어가서 대장균의 DNA를 파괴한 다음에 분해한 다음에 DNA가 복제가 일어나지. DNA 복제가 일어난 후에 뭘 만드는가? 단백질 껍데기 만들죠. 그 단백질 껍데기를 만들어서 다 만들고 나면 대장균을 터뜨리고 나오죠. 대장균 터뜨리고 나오는 거, 이걸 용균성이라고 얘기하고. 용원성은 대장균에 들어가서 파지의 DNA가 대장균에 들어가서 대장균의 DNA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분해하는 게 아니라 대장균 DNA 속에 끼어 들어가죠. 끼어 들어가서 프로파지를 만들어낸다. 용원성. 그래서 대장균과 함께 분열해서 살아가는 거. 용원성. 1번에 용원성은 파지가 증식하는 숙주세포를 파괴한다. 숙주세포를 파괴하는 건 용원성이 아니라 용균성. 2번에 용균성 파지는 숙주세포에서 DNA와 단백질, DNA 새로 합성되죠. 단백질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파지를 만들어서 튀어나오죠. 그래서 만든 건 2번 돼야 되죠. 3번에 용균성 파지가 DNA가 숙주세포의 염색체로 살피되는 프로파지가 아니라 프로파지는 용원성.
T4 파지, T2 파지, 이런 T4는 용균성의 대표적인 파지죠. 그래서 맞는 건 2번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용균성, 용원성이라는 말 자세하게 순서까지 뭐 주입, 부착, 주입, 조립해서 순서까지 쭉 나와 있는 문제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거죠.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회로라고 하고. 그다음에 식물세포에 대한 설명. 이것도 식물세포, 후각세포, 식물의 조직에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이 있는데, 영구 조직에 표피 조직, 또 유조직, 또는 유세포라고도 하죠, 유세포. 그 다음에 기계 조직에 뭐가 있는가? 후각세포, 후각 조직과 후벽 조직이 있고, 네 번째 통도 조직. 그래서 이렇게 식물의 조직으로 나온 문제가 되죠. 그래서 후각세포는 리그닌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2차벽이 있다. 리그닌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2차벽. 이건 1차벽만 같죠. 얇은 1차벽이죠. 이것도 이거보단 얇은 1차벽, 두꺼운 2차벽, 리그닌으로 이루어진 것. 이거는 후각이 아니라 후벽. 또 후벽세포의 보강세포인 견과류 껍질, 후벽 조직에는 뭐가 있는가? 보강세포와 섬유세포로 있죠. 그래서 이게 견과류 껍질이고, 견과류 껍데기하고 또 배의 돌세포. 이건 대마섬유죠, 대마섬유. 그래서 후벽 조직의 보강세포는 견과류 껍질로 되어 있다. 2번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유세포는 세포의 얇고 유연한 밀차벽으로, 유조직이 유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이죠. 맞고. 4번에 동반세포, 통도 조직의 물관, 헛물관, 체관이 있죠. 근데 체관에는 여기에는 핵, 리보솜, 에포 등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동반세포에서 그런 역할을 다 해주죠. 얘는 오직 양분을 운반하기 위한 작용만 하기 때문에 동반세포가 체관요소 세포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 맞는 말이고, 잘못된 건 2번. 옳지 않은 것. 이거 옳은 걸 동그라미 해놨네. 옳지 않은 것 1번 돼야 되죠. 이건 맞는 거고, 맞는 거라 동그라미 친 건데,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거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5번 마지막 문제죠. 영유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1번에 차가운 물의 거위의 다리에는 동맥과 정맥에서 일어나는 열교환 현상. 추운 바다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심장에서 동맥으로 해서 온몸을 돌다가 정맥으로 가면 싸늘하게 식은 피가 흐르죠. 그럼 차가운 피가 흘러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면 심장에서 피를 따뜻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온몸을 돌다가 동맥 바로 옆에 정맥을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동맥에서 나와서 온몸 돌면 피가 식었는데 정맥으로 들어가면서 심장에서 나온 따뜻한 동맥의 열을 받아갖고 들어가죠. 열을 받아갖고 들어가니까 심장이 이 피를 데울 만큼의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서로 동맥은 이렇게 흘러가고 정맥은 이렇게 거꾸로 흐르면서 무슨 교환을 하는가? 영유, 열 교환한다. 그래서 차가운 물에 영유, 열 교환. 208쪽 날개에 1번이 있죠. 영유, 열 교환. 근데 이번엔 어류의 아가미고 물 흐르는 거. 그럼 물과 아가미에서 이렇게 그대로 물이 이렇게 흐르고 혈액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혈액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 있는 산소가 일로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되고 가면 여기 산소가 점점 적어져. 그럼 나중에 물에 있던 산소가 아가미로 들어가는 효율이 아주 적어지죠. 그래서 교환은 어떻게 되는가? 아가미는 물의 흐름과 반대로 흐른다.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흐르니까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기 산소가 들어가서 일로 가니까 계속 교환되죠. 계속 가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대로 일로 흐르는 것 같고 일로 흐르는 거 반대로 서로 반대로 흘러간다.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산소의 교환이 그러니까 산소의 공급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여기 산소가 있고 여기 산소 없고 적어지고 산소 많아지고 적어지고 산소 많아지고 하다 보면 산소의 양이 같을 거 아니에요. 거의 산소가 같으면 산소 교환이 아니란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흐르면. 그런데 반대로 흐르면 여기 산소가 들어가면 여기 산소가 들어갔던 게 없어지니까 여기 산소가 적어져도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이 흐르면 산소가 들어가고 하면 산소의 농도가 같아진단 말이에요. 같아지면 더 이상 산소 공급이 안 돼. 근데 반대로 흐르면 산소가 있던 물은 계속 오죠. 여기 있는 물은 계속 절로 가죠. 산소 계속 없는 게 가죠. 그러니까 산소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산소 교환, 요게 212쪽에 2번에 나와 있어요. 2번 문제가 212쪽에 나와 있죠. 3번에 신장의 헬레고리 주변에서는 헬레고리 하행지하고 헬레고리 상행지가 있죠. 헬레고리 하행지에선 물, 상행지에선 뭘 재흡수하는가? NaCl 재흡수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조직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행지에선 물, NaCl을 능동수송으로, 여기선 능동수송 아니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능동수송으로 재흡수하면서 여기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죠. 여기의 농도가 진해지니까 물이 재흡수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역류되면서 반대로 흐르면서 물이 여기서 Na와 Cl을 재흡수하기 때문에 여기에 NaCl 농도가 높아지니까 물이 삼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물과 NaCl 교환. 이것도 역류 교환. 요거는 3번 나와 있죠. 근데 4번에 모체 내 혈관과 태아 모세관에서 물질 교환이라는 거, 여기가 모체 정맥, 대출 정맥 있고, 여기에는 뭘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걸 우리가 혈액동이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307쪽에 혈액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혈액동 하고서 가로치고서 혈강이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역류 아니죠. 모체의 동맥과 정맥은 연결되어 있지 않죠. 모체의 동맥과 정맥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엄마의 혈액으로 꽉 채워져 있죠. 엄마의 혈액으로 채워져 있는 곳에 태아의 혈액이 흐르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류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류 교환이 현상으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모체의 혈액동이죠. 모체의 혈액동과 태아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모체의 혈액동과 태아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라는 것은 역류 교환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4번 돼야 되죠. 이 4번도 여기에 307쪽에 4번이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쭉 설명을 쭉 들어본 결과 한 문제 한 단원도 하이클의 생물을 벗어난 거 한 개도 없죠. 그걸 설명하려고, 그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한테 Q&A나 여러 가지 질문 들어오는 게 하이클의 생물 7급도 하이클의 생물로 충분한가요? 라고 질문이 계속 들어와서 내가 직접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한번 문제를 쫙 거의 100분 이상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충 해놓으면 이거 하이큐 생물 뭐 있었나 없었나 할까봐 이거 다 써놓고서 하이큐 생물 몇 페이지 몇 번 날개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선택지마다 어디에 있다는 걸 다 설명하고 나가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이큐 생물을 믿고 따라와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고 이제 조금 요 다음 편에는 지방직에 대한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